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답 최봉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죠. 90여 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콘텐츠 사상 역대 최고 인기작으로 등극했습니다. 인성에 공존하는 선과 악을 섬세하게 묘사한 이 드라마는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서 검색 빈도가 중국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를 무려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선전과 중국 당국의 관람 종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세대 국민들은 양극화된 사회 현상을 복고풍돌이로 빗대어 고발한 오징어 게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외교 문서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미 외교 전문지 폴리폴리스가 입수해 현지 시간 15일 단독 보도한 국무부 외교 문서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 정치의 반영을 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드라마가 대선을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좌절을 반영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국가 주재 외교관이 보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공산당이 인간을 개조하는 여러 가지 비밀 전술을 폭로하는 동시에 미래 글로벌 사회에 나타날 새로운 국면과 거대한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탕하오의 분석을 위주로 오징어 게임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 추천을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회 최하층 약자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해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이 미스터리한 게임 제안을 받으면서부터 그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이 드라마는 패배자, 즉 루저의 이야기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우화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회 현실과 인성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관해 토론하는 논평과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자본주의 소수 엘리트들이 인류를 공산주의로 이끌려고 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 감독이 이 점을 의식하고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징어 게임은 적어도 두 가지 점을 폭로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공산당이 정상인을 개조하고 망가뜨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성을 상실한 비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권력자들이 인류를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끌고 가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게임 시스템과 규칙이 공산당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이 주는 첫 인상은 게임을 하는 건물이 장관이고 의상의 컬러도 매우 화려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게임 이면에는 거대한 거짓말과 투쟁, 살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공산당의 본성인 가대공, 즉 거짓, 허풍, 헛소리와 기만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임 참가자 전원은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세 가지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가지는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과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즉시 탈락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공산당 3대 조직에 가입할 때의 입당 선서의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산당 조직에 가입하면 무조건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 또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라고 해도 항명해서는 안 되죠. 공산당 치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게임 속에서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임 관리자는 참가자들에게 게임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시종 강변합니다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참가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소수들이 규칙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강요하죠. 그러면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 역시 공산당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민주, 평등, 인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국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장을 하죠. 마치 자신들도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산당은 필요에 따라 개념을 바꾸거나 원래의 가치를 왜곡해 사용합니다. 게임 속 관리자들은 공산당과 같습니다. 그들은 민주, 평등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구호를 외치며 대중을 현혹시키고 한 걸음씩 자멸의 구름터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리자들은 입으로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동은 포악하고 인간성이 없으며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게임 시스템도 공산당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당의 의지와 지도자 또는 권력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을 희생할 수 있고 부하들의 부패도 눈 감아 주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말단 병사들이 아직 죽지 않은 참가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임 관리자는 이 문제를 발견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임 규칙을 깨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산 사람의 장기를 훔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성공의 최대 소유자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저작권도 무시하고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만들어 짭짤한 수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성공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17일 데일리 메일 호주파는 오징어 게임 속 불법 장기 적출이 중국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발족한 중국 조사위원회는 2019년 정원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한 해 9만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국제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중국 정부는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인기와 더불어 세계의 시선이 최대 장기 밀매국 중국으로 쏠리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오징어 게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한편 한마디로 게임 관리자는 인성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점 또한 공산당과 판박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의 전반 시스템이 공산당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게임과 공산당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왜곡해 사람을 비인간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끝없는 투쟁은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는 무기이자 공산당이 전체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인민을 억압하는 예리한 무기입니다. 이런 투쟁 수법과 과정이 오징어 게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투쟁 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단 1은 끊임없이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계급투쟁은 공산당의 정치 철학이죠. 계급투쟁을 일으키려면 먼저 계급을 둘로 나누어 서로 투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중의 응집력을 흐트리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게임에서는 끊임없이 참가자들의 편짜기를 시도하는데 이는 무리를 나누고 군중을 분열시키는 전략입니다. 줄다리기 게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외부 투쟁 방식이고, 구슬치기 게임은 팀원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내부 투쟁 방식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팀을 이루어 서로 믿고 의지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죽고 죽여야 하는 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투쟁은 사람 간의 신뢰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인성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단 2는 탐욕스러운 사람 마음을 이용해 투쟁을 선동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에서 관리자들은 그액의 상금을 걸고 참가자들을 시스템에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결국 서로를 섬멸하게 합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참가자 45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액의 상금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잔혹한 투쟁을 부추깁니다. 공산당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산당은 막대한 돈과 명예,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매수하고 투쟁을 선동하죠. 수단 3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서로 해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집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상투적 통치 수단입니다. 공포는 사람의 악과 사를 촉발하는 촉매제이자 도덕과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임에서 관리자는 죽음으로 집단 공포를 조성하죠. 참가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합니다. 유리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토지개혁, 문화대혁명 등의 정치운동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살인을 통해 대규모 집단 공포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팔아먹고 모함하고 해치게 만듭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하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죠. 수단 4는 정오심과 갈등을 조장해 내부적으로 싸우게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에서 관리자는 저녁 식사로 달걀 1개와 사이다 1병만 나누죠. 참가자들이 서로 음식을 빼앗기 위해 싸우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 간의 생존 갈등과 정오심을 조장하기 위함이죠. 결국 한밤중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수법 또한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수법과 같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에게 학생들이 군인들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학생들을 정오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런 후 군대를 출동시켰고 천안문 대학살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수단 5는 사람을 해치도록 선동하고 인성, 양심, 윤리를 말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 간의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참가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심지어 부부, 혈육, 친구까지도 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권력자가 인성을 소멸하고 양심과 윤리를 말살하는 수단입니다. 드라마에서 218번 참가자인 조상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캐릭터이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국 형제를 속이고 상대를 다치게 하고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인성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로 적발하고 투쟁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까지 서로 간의 투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인성과 도덕, 윤리를 잃었습니다. 수단 6은 사람에게 당성을 주입해 비인간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돼 자연스러워집니다. 관리자들은 성자를 축하하고 상금을 덜 먹이며 동기를 부여하는데요. 이는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사람을 인성과 양심이 없는 비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직에 복종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또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질된 가치관을 당성이라고 합니다. 당성으로 인성을 대체하면 사람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일을 당 조직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마치 로봇처럼 말입니다. 인성이 없기 때문에 당의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은 당원과 인민들에게 계속해서 당성을 주입시켰습니다. 당이 미국을 반대하라고 하면 미국을 반대해야 하고 누구를 공격하라고 하면 그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결국 게임이든 공산당이든 각종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사람의 인성을 말살하고 사상을 개조해 비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권력자로 하여금 군중을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성자도 사실은 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 양심, 이성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죠. 다음 세 번째는 권력자가 부와 권력을 집중해 세계를 공산 전체주의로 이끌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초반부에 소수의 자본가들이 인류를 공산주의로 이끌려 한다고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VIP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도박 게임이고 참가자들은 마치 경주마와 같습니다. VIP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상당히 부유한 자본가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자본가들은 공산당과 매우 흡사해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고 게임 참가자들을 그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 체제 내에서는 권력자만이 자유롭고 참가자는 마치 경주마와 같이 목숨은 중요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과 게임 체제는 겉으로는 약자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이용해 게임을 벌이면서 즐기는 것이죠. 동시에 서로를 해치게 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참가자들은 권력자들을 즐겁게 하고 섬기는 데 이용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자들은 누구일까요? 드라마 감독은 우리에게 약간의 암시, 즉 힌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자들의 호화 엘리베이터에는 특이한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안은 모 조직의 상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 3명이 함께 식사를 할 때 테이블 디자인은 크다란 삼각형이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미스터리 조직의 전시관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도 이 도안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은 단지 이 신비로운 도안을 이용해 극적 효과를 더하려고 했을 뿐 이들 조직이 배후 권력자 집단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소수 권력자들이 그레이트 리셋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계적인 큰 정부를 수립해 세계의 권력을 독점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통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공산당이 인간을 개조하는 여러 가지 비밀 전술을 폭로하는 동시에 미래 글로벌 사회에 새로 나타날 국면과 거대한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인간을 박해하고 인성을 말살하고 인간을 비인간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세계를 공산주의로 끌고 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